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2019년도 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CBT 보고 문제 여러분께 60개를 가지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문제 중에서는 사실 새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련도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 다량으로 좀 들어가 있으니까 문맥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CBT 시험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높아심에서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2016년도 5회 이전 문제는 비중을 조금 낮게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5회부터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이 CBT로 바뀌었잖아요. 그 CBT로 시험이 바뀔 때 시험 문제가 대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제 은행 방식은 맞는데 그 문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신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이전의 문제를 아무리 많이 반복하고 많이 풀어보고 뭐 핸드폰 어플로 CBT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이 답을 외우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맛배기로 보셔야 됩니다. CBT 문제로 완전 복원하는 것은 저희 다산에듀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60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죠. 1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자, 이거 지난번에는요 10 일렉트론 볼트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1로 나오게 됐네요. 그쵸? 1.60219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2번 다음 회로에서 15매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렬로 저항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저항은 여기가 5옴, 그 다음에 10옴, 그리고 20옴이 되고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이 105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I 일단 전류, 전체 흐르는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직렬이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3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 105V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 3A가 될 겁니다. 이때 15매 걸리는 전압. 자,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 V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 곱하기 R로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V는 I 3 곱하기 R 10옴짜리니까 얼마? 30V가 걸릴 수 있겠네요. 답은 4번. 3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볼 때는 절대 이 식을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표기되는 영문자는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PR 한 다음에 XQ가 되는 거죠. PR은 XQ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Q분의 어떻게 됩니까? PR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 4번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1와트가 1초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1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5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옴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자 여기에 저항 4.5옴짜리 넣었다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회로도로 여러분 그릴 수도 있어요. 회로도로 그리게 되면은 전압은 일단 몇 볼트가 됩니까? 1.5V가 10개 있게 되니까 1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경우에는 0.2옴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역시 2옴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외부에다가 몇 옴짜리? 4.5옴짜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구할 수 있겠죠.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전체 정의 얼마예요? 6.5분의 15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이거 2.3 정도 나오나요? 2.3A. 답 3번. 6번 전기분해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은 어느 것에 적합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 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은 두 개예요. 지금 우리 전기기능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는 그 전기 분해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전기 분해에서는 W는 KIT다. 자, 이거는 KQ다 이렇게 나오죠. 총 석출량은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전기 분해에서 나오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그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반비례하고 시간의 그 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도기전력의 법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거 나타내는 거고 W는 KIT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는 KQ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Q 전기량이 뭐예요? 이게 IT잖아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니까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7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쿨롱의 법칙. 두 전하, 두 자하 역시 쿨롱의 법칙이죠. 8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이렇게 길게 지문의 형태로 보기가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읽어보면서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근데 CBT 문제, 컴퓨터로 보는 것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손으로 문제지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컴퓨터로 문제를 보는 것도 시험 직전에는 몇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이라는 것은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랑 또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1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한다고 하죠. 아니죠. 같은 종류의 전하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끼리 흡인하게 되는 거죠. 9번 C는 5마이크로패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5V인 전압을 걸어줄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축적되는 에너지는 두 가지인 경우에 나와요. 첫 번째는 콘덴서일 때 W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CV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일에서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LI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 위에 있는 거 콘덴서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W는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2분의 1에 C 얼마입니까? 5 마이크로패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압 5V죠. 그래서 5의 제곱. 자,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답은 1번. 10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거에다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C1과 C2를 직렬로 연결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C3를 직렬 병렬로 연결했대요. 이렇게 C3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합성 정전 용량은 일단 직렬로 있는 것부터 합쳐야 되겠죠. 두 개 합치게 되면은 합분의 곱 계산해도 되고 분의 1 플러스 분의 1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분의 1이 두 개의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병렬이니까 더하기 C3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답 몇 번? 답 1번. 11번 극판의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 정전 용량이 10 피코패럿인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한다. 비유전율 2.5, 두께 0.0mm의 종이를 사용하면 약 몇 장을 겹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콘덴서가 있게 되면은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되죠. 입실론, 그 다음에 D분의 A, S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극판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된 것이죠. 여기 곱하기 D분의 A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콘덴서의 극판의 면적이 자, 극판의 면적은 4제곱센티미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량은 10이라고 했고 비유전율이 2.5이면 두께 이거를 몇 장 겹쳐야 되는가. 여러분들 두께 0.1mm짜리 한지를 몇 개 겹쳐야지 1kg이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D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는 C가 밑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곱하기 C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이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자, 이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2.5네요. 2.5 그리고 곱하기 C값 정전 용량은 10 피코패럿.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10
피코페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코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렇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면적은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러분 제곱이 센티미터가 되니까 센티미터가 0.01이니까 그러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해설에서는 이렇게 미리 다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총 종이의 뭐라고 할까요? 길이, 이 극판의 간격이 8.85 곱하기 10의 4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장으로 나누게 되려면은 한 장을 계산해야 되겠죠. 한 장은 0.01mm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밀리니까 3승을 하게 되면은 몇 장을 넣어야 될까 나오게 됩니다. 88.5장, 약 89장이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 기능사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고, 전기 기능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기 기능사가 2005년도까지는 예전에는 전기 공사 기능사, 전기 기기 기능사였는데요. 그게 2006년도부터 전기 기능사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전기 기능사 2006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13년, 14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처음 나왔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전기 기사에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기 기사가 전기 기능사로 오게 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12번, 다음 중 웨버 단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웨버 자기력 선속. 답 4번. 13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 나왔을 때 저랑 같이 제가 이 2019년 3회 시험 전에 대구 다산전기학원에서 초코파이 특강 했는데 그 특강에 오셨던 분 이 문제 맞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싸의 제곱, 자,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 이거. 비오사바르 아싸 제곱. 어떻게 되냐면은 식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I,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그 다음에 어떤 것의 제곱, 이렇게 아싸 제곱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답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4번, 평균 만지름 R미터의 환상 솔레노이드 I 암페아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계가 H였다.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재미있게 권수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H 자기장의 세기는 E 파이 R 분의 N I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N 권수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뒤집어서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I 분의 어떻게 됩니까? E 파이 R 하고 H 볼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죠. 15번,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220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르고 교류 22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 저항과 코일을 직류를 220V를 가하면 20A가 흐르게 된대요. R이고 X인데, 자, 첫 번째 DC 직류를 가할 때는 직류는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R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가 되니까 저기 전류가 얼마로 흐르냐면 20A가 흘렀고 그 다음에 가해준 전압은 220V였으면은 이거는 11ohm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저항은 우리가 11ohm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류를 할 때는 인덕턴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예요. 교류 220V를 했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 다음에 AC. 교류를 했더니 교류는 I는 임피던스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지금 교류일 때는 10A의 전류가 흘렀다고 이야기하니까 10분의 전압이 22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일까요? 22ohm이 되는 거죠. 어떤 게 합성 저항, 여기 임피던스가 요거 두 개를 합쳤더니 임피던스가 22ohm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자,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X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빼기 저항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루트 2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렵죠? 어떻게 여러분 딱 질렸을 것 같아. 곧 내서 11번 풀고 15번 풀고 딱 질렸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두 문제 모른다고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두 문제 모른다고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시험 1개, 2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런 말씀들 하시죠. 야, 나 이번에 35개, 1개 차로 떨어졌어. 나 이번에 34개 맞아서 2개 차로 떨어졌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참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34개, 35개 맞춘 것 중에서는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춘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합쳐가지고 35개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답일까요? 맞추면은 그 확률 사지선다니까 25%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4개, 35개도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자, 붙을 분들은 이런 거 2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공부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좀 눈에 익숙한데 이거 한두 문제가 좀 스트레스 받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2문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네. 다음에 1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 코일의 인덕턴스에서 권수와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덕턴스 L, I는 N, 파이이기 때문에 L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I분의 N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전류에는 반비례하고 권수와 자속에는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권수에는 땡땡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1번이 맞겠죠. 17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교류전압 E는 100, 그 다음에 각도는 0도를 인가할 때 전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회로에서는 우리가 100, 페이저 0도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실효값이죠. 실효값이 100V인 경우에 그 다음에 몇 암페어가 흐르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형태가 복소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8이랑 6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8 플러스 J6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리고 곱 여기 8 플러스 J6 하고 곱하기 5 계산하게 되면은 이 2개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야 되냐? 아니죠. 계산기로 하면 돼요.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딱 나와요. 3.41 그 다음에 플러스 J 0.7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도 구할 수 있어요.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임피던스가 3.41 플러스 J 0.73이죠. 분의 전압 얼마라고 했어요? 100V 계산하면은 답 나오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직접 한번 눌러보기. 그러면 답이 딱 4번으로 나올 겁니다. 18번. 저항 3옴 유도리액턴스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와 위상각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항이 3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4옴이라고 해요. 유도리액턴스 XL이죠. 그럼 이때 전체 코사인 세타, 자, 역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어떻게 됩니까? 저항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가 얼마야? 3, 4는 얼마? 5, 저항은 3 하게 되면은 이거 0. 여기서는 역률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이 역률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위상각을 참 위상각을 구해도 돼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구했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 5분의 제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 코사인 5분의 3 하게 되면은 위상각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상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3이고 이쪽이 4일 때 이 세타 값, 이게 몇 도냐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뭐 탄젠트로 해도 돼요. 탄젠트 하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아크 탄젠트 3분의 4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각도 계산하게 되면은 아크 코사인 5분의 3 구하게 되면 한 53도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5라고 했고 전압이 지금 얼마야? 100V니까 지금 뭐 그냥 계산 하나만 20A 구할 수 있겠죠. 19번 L, C 병렬로 결선하고 전압 V를 가할 때 전류가 0이 되려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공진 주파수 물어보는 거죠. 공진 주파수는 직렬인 경우 병렬인 경우 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2파이 루트 LC 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 값과 C 값을 알면은 어떤 주파수일 때 공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식만 찝으면 되지. 이 문제에서는 4번이죠. 20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선로에서 여기에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동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동작하게 될 때는 여기 회로의 역률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상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 앞에다가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달아서 전동기가 다 구동하게 될 때는 적정 용량을 우리가 보상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동기라는 게 한 번에 다 동작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도 이쪽 공정에 돌 때가 있고 요 두 개 돌 때가 있고 1, 3번이 돌 때가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적절하게 역률 보상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역률 보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씩 다 달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족이 만약에 4명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송수단은 뭡니까? 집에 가족이 다 4명마다 각각 자기의 자가용이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송수단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면허가 없어서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다 갖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각 부하마다 각각 콘덴서를 설치해 주는 게 역률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3번.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한다. 각 부하마다 분산해서 설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계좌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계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쪽에 N극, 그 다음에 S극, 여기서 어떤 거 자석 파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계, 자기력 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1번. 22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여 전기 화학용 전원, 전재 충전용 동기기 여장용 등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분권 발전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해서 일단 힌트 하나, 두 번째는 계좌 저항기를 이용해서 조절하게 된다. 분권이죠. 23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화 방식 또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타여자 전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타여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원을 받아서 여자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하기가 좀 쉽죠. 24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게 되는가? 자,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전기자 반작용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주 자극 말고 옆에다가 보조극을 두게 되는 건데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3번이죠. 25번 출력이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얼만큼이 되는가? 자, 이 토크 문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뒤에 킬로그램 메터로 물어보게 되면요. 반드시 0.975 그 다음에 n분의 p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rpm, p라고 하는 것은 전력 킬로와트, 그러니까 와트가 단위가 되겠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0.975고요. 그 다음에 rpm은 1500이고 전력은 15,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10이죠. 그러면 9.57 이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2번. 26번. 변압기의 권선법 중에서 형권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거 2019년 1회, 2018년 5회 이때 조금 출제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중형 변압기에서 사용된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번 변압기 2차 저항이 0.15일 때 1차로 환산하게 되면 360이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변압기의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 다음에 1차,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저항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가 0.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60이라고 하게 되니까 0.1분의 360 하게 되면 3600, 3600은 60에 제곱하게 되면 여기에 권수비 60 나오겠네요. 28번 변압기의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게 되면 와류수는 어떻게 되는가?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P 에디 커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의 제곱 비례, 그 다음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께를 2배 하게 되면은 저항은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2분의 1로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변압기의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4배로 증가한다. 대답을 해야 되겠죠.
29번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는 거, 변압기 안에다가 기름을 넣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 여기 이제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에 있는 열을 쉽게 외함으로 전달해서 열방산을 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철판이니까 이 안에 코일과 절연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여기 기름을 넣는 이유는요. 하지만 효율을 좋게 한다 이런 건 아니죠. 효율을 좋게 하려면 철손, 동손 뭐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거죠. 30번 절연율을 충만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절연율을 집어넣은 상태에 변압기를 넣고 O1의 대류작용. 오일의 대류작용으로 냉각시키는 방식. 냉각을 시키게 되는데 오일,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유입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류작용. 대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데워진 기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식어진 기름은 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스스로 냉각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자냉식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31번. 자, 이거 한번 지우고 할까요? 잠깐 지우고 3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용량 P kV 암페어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얼마만큼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V결선 문제가 조금 더 진보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변압기가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4대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세대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루트 3P만큼의 출력을 낼 수 있으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 4대를 가지고 최대 출력을 내려면은 그러면 2대의 쌍을 연결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대를 하게 되면은 루트 3P가 아니죠. 그러니까 V결선 했을 때 루트 3P가 되는 거죠. 3개를 하게 되면은 3P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루트 3P가 되고 이쪽도 루트 3P만큼. 그러니까 하나의 용량이 P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출력비는 0.577이니까 루트 3P, 여기 루트 3P만큼. 그러면은 이제 2개 했을 때 이게 2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3P만큼 우리가 출력을 낼 수 있겠죠. 답 4번이죠. 32번 계기용 밸류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CT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서 우리가 측정 계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번이죠. 33번 6극 3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NS는 P분의 120F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6극이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라고 했어요. 요거 약분되게 되니까 얼마? 1200rpm이 되겠네요. 34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 회전자 회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돌아가는 게 고정자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실제 돌아가는 게 회전자죠. 회전자 주파수는 우리가 2차 주파수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로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슬립이 0일 때는요. 회전 주파수도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슬립이 0.05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얼마? 3Hz가 되겠네요. 35번. 보기 설명에서 빈칸 기억 디귿에 알맞는 말은 무엇이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전류는 땡땡하고 우리가 이거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그 기동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동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기동전류는 적고 힘은 세지는 거. 그리고 2차 회로의 역률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개선되게 됩니다. 답은 1번. 36번. 그림과 같은 분산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분산기동, 뭐 콘덴서 기동 이런 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죠. 이런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려면은 주권선 혹은 보조권선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접속을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여기서 기동권선, 운전권선이 기동권선이 보조권선이고 운전권선이 주권선입니다. 기동권선, 운전권선 둘 중에 하나를 바꾼다 해요. 3, 2, 3, 4번은. 근데 1번은 아니죠. 1번은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관계없어요. 37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자 이거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으면서 최대 토크가 만들어지는 시점 어떤 속도일 때 최대 토크를 만들지를 바꿀 수 있는 거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바로 비례취입법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38번 동기계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층권, 단절권, 단층권, 분포권 이런 거 사용하지만 자 38번이죠. 우리가 전절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합니까? 이거 안 하죠. 집중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전절권, 집중권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대신 들어간다고요? 전절권 대신에 전체 다 사용하는 것 대신에 조금 짧게 사용하는 거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권, 집중해서 하는 것 대신에 조금 퍼트려서 사용하는 거 분포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39번 전격 1000V 500A 역류 90%의 삼성 동기발전기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단락비는 1.3입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 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 단락됐을 때의 전류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전격에다가 단락비를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에다가 곱하기 K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전격일 때가 500이라고 했고 단락됐을 때가 1.3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계산할 수 있죠. 650이라고 딱 할 수 있죠. 40번.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5mm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상 반파 여기에 단상 반파니까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하고 이 앞에 걸어준 전압이 200V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부하 저항이 15mm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R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 10이고요. V는 얼마예요? 200에다가 얼마 출력은 다이오드 하나로 반파하게 되면 0.45죠. 0.45 9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200 곱하기 0.45가 90이잖아요. 그러면은 10분의 90 하게 되면은 9A가 흐르겠네요. 이쪽 얼마? 9A가 흐른다. 답은 2번. 41번. 다음 중 450, 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이거 KIV라고 합니다. 공칭 규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1번만 맞습니다. 공칭은 1.5, 2.5, 4, 6, 10, 16 이렇게 가니까 1번만 맞아요. 2번, 42번. 다음 중 450,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은 NR이라고 합니다. CV는 가교 폴리에틸렌이고요. 3번에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4번에 OC라고 하는 건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전선을 이야기합니다. 43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전선의 접속에서 어떤 접속, 그러니까 트위스트 접속은 얼마 이하에 가는 전선. 자,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 하나 서로 이렇게 꼬는 겁니다. 서로 꼬는 거. 이걸 우리가 트위스트라고 해요. 가는 선은 지들끼리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굵은 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고 두 개를 겹친 다음에 하나의 보조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브리타니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6 스퀘어 이하,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 가는 단선, 이거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6, 10 들어가야 돼요. 답은 2번. 44번.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 주변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전류 I가 흐를 때는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선 하나를 이렇게 금속관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금속관도 데워지게 됩니다. 와류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선은 가는 선과 오는 선이 동시에 같은 관 안에 들어가야 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반대편 전류에 의해서 반대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자적 평형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적 평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왕복 도선이 반드시 같은 관 안에 들어가야 된다.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4번도 그래서 안 돼요. 답은 3번만 가능합니다. 45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구멍을 뚫을 때 우리가 홀 커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홀셔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HOLE, 홀, 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배전반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할 때 이 안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홀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가웃 펀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답은 4번. 46번. 다음 중 2종 가요전성관의 호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종 가요전성관은요. 10, 12, 15, 17, 24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답은 2번. 16은 없어요. 47번. PVC 전성관의 표준 규격폼의 길이는 얼마큼 되는가? PVC 배관은 이렇게 합성수지관은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거 얼마냐면은 하나에 4m로 나오게 됩니다. 금속관의 경우는요. 금속관 여러분 이렇게 금속 전성관의 경우에는요. 3.6m로 나오게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3.66m인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8번 금속 전성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힌 반지름은 얼마큼이 되는가? 내경은 18, 외경은 22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8번에 공률 반지름은 전선의 배관이 급격히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추후에 전선의 인입이나 삽입, 교체 등이 용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공률 반지름, D라고 해야 되나요? 공률 반지름, D 값을 이미 정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정해주게 되는가? 여기서는 이걸, R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R 곱하기 여기서는 몇 배가 돼야 되느냐? 6배가 되는 거죠. 이게 식으로 하게 되면 그쵸? 이거를 6D 여기까지 D라고 해볼까요? 자, 요거를 R이라고 해보죠. 괜히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하고 이쪽을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대문자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6D 곱하기 더하기 2분의 D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안찌름의 6배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안찌름의 6배. 안찌름이 지금 18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18이어야 되고요. 그쵸? 플러스 2분의 D. 여기서는 바깥찌름의 반이에요. 바깥찌름은 22mm, 16mm간의 경우에는 바깥찌름이 22mm입니다. 그래서 22가 돼요. 그러면은 6 곱하기 18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22 하게 되면 11이죠. 그러면은 108 맞죠? 108에다가 11 더하게 되면은 119. 답은 그래서 3번 119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약 12, 우리가 공률 반지름을 약 12cm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여기 중간까지가 12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12R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49번 금속 덕트의 폭이 5cm를 초과하고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되는가? 덕트는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50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의 상호,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와 지점 간의 거리는 접속 개소 0.15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길어요. 긴데 우리가 이제 외웠잖아요. 그쵸? 기억했잖아요. 케이블의 지지점은 얼마입니까? 케이블의 지지점은 2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의 경우에는요, 지점은 1m가 됩니다. 지금 이거 이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캡타이어 케이블. 답 1m. 51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 시 전동계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서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답 3번. 52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지하 얼마? 75cm 이상 매설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미터로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터로 표기할 때는 0.75m죠. 잘 보셔야 돼요. 0.75m. 53번. 이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자, 접지저항 한번 보게 되죠. 1종은 어떻게 됩니까? 1종은 15mm 되고요. 그 다음에 2종의 경우에는요. 일선 지락전류 분의 150. 이것도 좀 달라요. 뒤에 여기는 이제 150인데 뭐 2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을 때 1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을 때는 뭐 300, 그다음에 600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3종일 때는 얼마입니까? 3종일 때는 105mm 되고요. 그다음에 특삼종일 때는 15mm 되죠. 54번 220V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견뎌야 할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 1.1배. 55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주에 올라갈 때 이렇게 발판못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낮게 하면 아무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1.8m보다 높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56번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 분기하는 거 연접 인입선 4번. 57번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H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헬리콥터 아니라 누가 봐도 히터, 전열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3번이죠. 58번 다음 중 거리계전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거리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공급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용가가 있을 때 만약에 공급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선로를 연결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간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V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원래는 커야 되는데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선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 그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전압이랑 전류를 적절하게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알 수 있고 그 임피던스를 측정하게 되면 거리, 고장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거리 계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옳게 된 설명입니다. 59번 UP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장치죠. 답 3번. 60번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 자, 어떤 실내가 있게 되는데 이 실내에서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광원이 있는데 광원에서부터 작업대까지의 높이가 2.4m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m라고 이야기하죠. 2.4m일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 그러니까 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 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몇 미터여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벽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벽 쪽으로 붙은 작업대 조도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식이 나와 있어요. 자, S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1.5H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H가 뭐예요? 높이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냥 1.5 곱하기 2.4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얼마요? 3.6. 그러니까 이 거리는 3.6m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6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생소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생소한 문제들에서 너무 긴장할 것이 아니라 익숙한 문제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 풀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여러분 이게 CBT 보건 문제가 좀 몇 가지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저희 다산 에듀 홈페이지에는 CBT 모의고사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다산 에듀의 CBT 모의고사는 2016년도 이후의 문제들을 복원해서 넣었기 때문에 다른 CBT 문제와는 아주 다르다. 수준에서 질적 수준이 다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컴퓨터로 보면서 집에서 딱 시간을 딱 재고 60분 동안 시험을 진짜 본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산업인력공단 CBT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임하기 전에 꼭 몇 번 테스트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칠게요. 다산에듀 전병치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